자, 이제 우리 정착물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정착물.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 토지 정착물. 건물에 붙어져 있는 물건도 정착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물이 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 부동산이에요, 광의 부동산이에요? 둘 다예요. 협의에도 토지 정착물, 광의에도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이니까 정착물이 되면 법률에서 협의든 광의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토지에 붙어져 있거나 건물에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이라고 무조건 할 거냐? 그렇진 않다. 어떻게 붙여져 있어야 되냐면 이유 있게 잘 단단히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 부착돼야 이걸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물건 동산인데 이게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되어서 정착물이 되면 이걸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라는 이거예요. 도형인데. 자, 이제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항구적으로 부착해야 된다. 이 항구적은 영구적이란 얘기예요.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돼야 된다. 용도에 맞게 잘 부착해야 된다. 붙일 만한 용도에 맞게 이유 있게 부착되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했다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다. 자, 출제자가 어렵게 낼 때 이 지문을 쓰는데 제거했을 때 또는 분리했을 때, 자, 제거했을 때, 분리했을 때 붙여져 있는데 이걸 떼어냈을 때 문제를 발생해야 정착물이에요.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손상을 일으켜야 정착물인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정착물이 아닌 거고, 떼어냈을 때 뭔가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시계나 액자가 붙여져 있어요. 이런 건 떼어낸다고 해도 건물의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기에 원래는 움직이는 동산이었는데 붙여놓으니까 스위치가 됐어요. 그렇죠. 저 스위치는 떼어내면 이 건물 안에 조명,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럼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쟤는 정착물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이 토지나 건물에 오랫동안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이라 하는데, 영구적으로 부착돼야 되고 용도에 맞게 이유 있게 부착해야 되고 임대인이 부착할 때 정착물이고, 제거했을 때 붙어져 있는 물건을 떼어냈을 때 문제를 발생해야, 손실이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판정해서 정착물이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자, 판잣집인데 판잣집은 임시로 살 집이죠. 오랫동안 살 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살 집이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면 부동산인데 모든 물건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동산, 부동산 이렇게 구분했을 때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이고, 자, 가식수목인데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오랫동안 심기 전에 잠깐 옮겨 심으려고 잠깐 심어놓은 걸 가식 중인 수목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토지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 수목뿐이에요. 이게 33회 작년 시험 문제 1번 문제였어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여기에 가식 수목, 이걸 다른 말로 이식 중인 수목이라고도 해요. 이식 중인 수목, 가식 수목. 자,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정착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은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리과실이라고 얘기해요. 분리과실은 떨어진 거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과가 붙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미분리과실이에요. 아직 분리가 안 된 미분리과실은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얘는 분리된 거니까 동산으로 보는 거고, 이걸 경작 수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예만 제가 설명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물건이 토지나 건물에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보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건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어서 정착물 이건 다 토지 정착물을 보는 건데, 자, 토지 정착물. 자, 얘는 다 부동산이에요. 얘는 정착물이니까 다 부동산인데 이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걸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독립된 정착물이냐 종속된 정착물이냐, 이렇게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이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데 땅 주인이 갖냐 아니면 이 정착물의 소유권자가 별도로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땅 주인이 무조건 가져요?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별도의 주인이 있죠. 건물 등기부 있어요.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되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 중에 등기된 나무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 주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가 있으니까 별도의 이 나무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독립된 별도의 정착물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밝혔어요. 여기에 황재원이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을 밝힌 걸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뭘 기념하여 남의 땅에다가 몰래 심었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황재원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물론 땅 주인이 열받아 하죠. 왜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 라고 얘기할 때 땅 주인은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이 나무를 베어내면 안 되고 이 나무의 주인은 황재원 거니까 이름을 밝혔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야, 왜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냐? 네가 옮겨놔라 라고 하면 알았어, 옮겨놓을게. 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내가 이 토지의 사용 대가는 줄게. 네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니까 사용 대가를 줄 테니까 여기다 심어 놓자.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름을 밝힌 나무는 황재원 거지,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땅 주인 거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옥수수가 재배됐다고 해보죠. 자, 재배되는 농작물이 있다고 해보죠. 얘는 무조건 경작자 거예요. 권원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남의 땅이든 상관없어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거라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도 할머니가 옥수수를 심었다면 이 옥수수는 땅 주인 게 아니라 할머니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4개는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들의 주인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이다. 토지와 분리되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 이 4가지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독립된 정착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 4가지 외워야죠.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인데 이걸 짧게 명인방법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가지는 이건 독립정착물이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이다 라는 거예요. 토지의 관리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다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라 경작자 거죠. 만약에 내가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하기 전에 잠깐 비워놨어요. 자금을 모으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야, 빈 땅이 아깝네. 그래서 농사 짓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려고 왔는데 농작물이 막 재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땅인데 싹 밀어버릴 수가 없어요. 경작자를 다 찾아서 합의하거나 보상금 주고 밀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토지를 잘 관리할 때는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고지해야 돼. 이 땅은 언제 개발될 거니까 무단으로 경작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했을 때 그래도 개구멍 뚫고 들어와서 경작하는 건 이건 밀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빈 땅으로 놨을 때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다 경작자 거지 땅 주인 게 아닌 거예요. 자, 어쨌거나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 4개가 있고 이 4개를 뺀 나머지 국어, 도로, 돌담, 축대, 기타 등등등은 다 정착물이긴 한데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없고 누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이 정착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이걸 종속되었다. 토지에 종속되어서 종속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국어가 우리 시험 문제에 2번이나 나왔어요. 학개론에서. 이 국어 기억해놔야 돼요. 국어가 뭐다? 또랑 인공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잘 지나가도록 뭐 페인트 잘 해가지고 블럭 해가지고 물길 있죠. 이렇게 만든 또랑 인공수로. 예, 국어라 그래요. 국어. 이 국어, 나머지 이 4개 뺀 나머지는 다 종속정착물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물과 나무 이렇게 나왔어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알아서 자라는 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여기에 들어간 건 정착물 맞죠? 주의해야 돼요. 알아서 자라는 건 정착물 맞아요. 근데 별도의 주인이 있는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땅 주인이 갖는 종속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은 맞는데 별도의 주인이 없고 땅 주인이 갖는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나무를 한번 정리하면, 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나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 그랬어요. 얘는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얘는 정착물 맞죠?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별도의 주인이 있거나 땅 주인이 갖는 나무죠. 자, 근데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이 아닌 거 하나 있죠? 뭐다? 가식수목. 얘는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무인데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나무는 딱 하나 있다. 뭐? 가식중인 수목이에요. 가식수목.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별도의 주인이 있는 나무,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땅 주인이 갖는 나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알아서 자라는 나무. 이렇게. 자, 핵심 내용을 보니까 중요하니까 핵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고 주의해야 될 내용. 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야, 도대체 얘는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일단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취급해요. 일단 정착물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팔았을 때의 관계니까 누구에게 넘긴다?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건물을 이걸 팔았어요. 이 강의실 건물을 계약을 성립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해서 매수인에게 팔았어요. 자, 근데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붙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야, 잘 모르겠네. 이거 내가 가질래. 다 떼어내서 껍데기만 넘겨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가겠죠. 이 계약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매도인이 떼어서 가져가면 안 되고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는 일단 정착물로 취급해서 부동산에 속한 거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야, 법률 관계를 따지니까 그거 정착물 아니었어. 동산이었어. 그럼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다. 뭐 딱히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의 관계를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이해하면 돼요. 모르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거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한번 보죠. 내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소유자라면 이 소유권은 어디까지 권리가 영향을 미치냐 봤을 때, 자,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표, 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공중지표 지하를 3차원 공간이라 하고 얘를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자, 입체 공간이라는 단어 기억해놔야 돼요. 공중지표 지하 3개를 합쳐서 이걸 입체 공간으로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지하를 지중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중. 땅 중간을 지중이라 그래요. 땅 지자 중간 중자니까 땅 속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은 지하를 얘기한다. 자, 그런데 무한대로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일정 범위까지
일정 범위는 각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원이 판결을 해줘요. 이 정도까지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거야. 이렇게 판결을 그때그때 해주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무한대로 맨 위 아래까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지표라고 하고 여기를 공중권인데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을 사적 공중권이라 그래요. 사적 공중권, 여기는 사적 지하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권리가 인정되고 그 위와 그 아래는 이건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하의 깊이를 여기를 한계 심도라 그래요. 심도라고 하면 지하 깊이를 얘기하는데 즉 사적 지하권과 공적 지하권을 경계하는 한계 깊이를 한계 심도라 그래요. 뭐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한계 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내는 사적 지하권이고 그 이하는 그 아래는 얘는 공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공중 지하까지 권리가 미치는데 무한대로 미치는 건 아니고 사적 공중권에서 사적 지하권까지 여기까지 권리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권리가 영향을 미친다. 자, 지표권부터 한번 보죠.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자, 용수권 기억해놔야 돼요. 용수권. 자,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용자가 끌어 쓸 용자예요. 이 숫자는 그냥 물이 아니라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의 물.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표권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과 비슷해요. 여기서 감정평가에 나와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용수권 나오면 지표권이다. 지표권에 속한 권리다. 자,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에는 일조권, 조망권이 있고 용적률이 있다는 거 기억해놔야 돼요. 용적률은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배우겠지만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건폐율은 토지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가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이에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공중공간까지 건물을 지어나갈 수 있는 권리니까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고 공중권에 해당되는 예예요. 자, 사적 지하권을 보니까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지하권은 한계심도 이내를 얘기하는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한계심도 이내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내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는 내 거라고 인정하는데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아직 채굴되지 않는 석탄이나 석유가 내 땅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아야지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놔야죠.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위와 그 아래는 정부 거예요. 그래서 전파, 통신, 항공이 지나다니는 건 이건 정부 거니까 내 땅 위에 비행기 지나가면 안 돼 라고 주장할 수 없고 한계심도 밑은 정부 거니까 한계심도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땅이니까 보상해줘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정부 거니까. 자, 그래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건 일정 범위까지의 공중 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입체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는 아니고 일정 범위가 있죠. 일정 범위까지의 입체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예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 공중을 활용하는 예.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을 배울 거예요. 이건 민법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용적률이 나오면 이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서. 내 땅인데 건물을 짓는데 내 땅이니까 남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땅을 일부를 공개공지로 설정을 해요. 공개공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 심고 벤치 놔서. 그래서 공개공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었다면 나라에서 좋은 일 했네. 용적률 더 높여줄게. 그래서 용적률 더 높여주는 제도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요. 용적률 나왔으니까 공중공간 활용하는 예죠. 자, 개발권 양도제 중요하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개발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양도해서 보상받게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요. 작년은 안 나왔지만 그 전에 3년 연속 나왔던 문제예요. 개발권 양도제. 어떤 건지 잠깐만 좀 확인해 보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잠깐 좀 배워볼게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뭐냐면 여기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토지용 규제에 의해서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보죠. A, B 둘 다 원래 건물을 5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야,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겠다. 또는 문화재에 대한 조망을 내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A는 규제 지역이에요.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더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거고 손해를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이 4개 층을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이 있을 거예요. 이 4개 층을 못 짓게 했으니까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정부가 하나의 이름을, 권리를 준 이름으로 개발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줬어요. 야, 4개 층 못 짓게 했으니까 이 4개 층에 해당되는 개발권을 줄게. 이걸 이쪽 지역에 팔아라. 양도해라. 또는 이전해라.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예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왜 사가냐면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지역인데 여기에 지가가 비싸요. 그래서 땅이 너무 비싸서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택지도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땅 사서 건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토지용 규제는 5층까지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더 높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때 정부가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오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개발권을 사오겠죠. 한 층에 만약에 뭐 5천만 원씩 주고 4개 층을 2억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4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억을 받은 거죠. 보상이 된 거네요. 이렇게 만든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건 말 그대로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제도죠. 이때 중요한 건 정부가 돈을 써서 재정을 들여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죠. 뭘 거래했어요? 개발권이죠. 개발권을 거래해서 보상을 이루게 한 제도를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거래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통하여 보상을 이루게 한 장점을 가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개발권이라는 걸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을 이루어지게 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미실시 제도예요. 얘가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다 미실시 제도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폐지되진 않았어요. 현재 있어요. 근데 시행된 적은 없어요. 옛날 과거 정권에서 시행하려고 직접 마지막 단계까지 갔지만 주민 반발이 커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개발권이라는 건 정부가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줬다? 개발권으로 줘서 이걸 뭐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 용적률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 나오면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겨짚으면 안 돼요. 뜻을 해석해야 돼요. 개발권은 뭐다?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해서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줘서 이걸 뭐하여? 양도해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다. 이게 나중에 정책론에서는 중요해요. 그때 다시 한번 개발권 양도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자, 1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우리가 배웠던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배웠어요.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어떻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뜻을 이해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한 단어를 묶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다?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볼 수 있죠. 협의면 토지정착물, 광의면 토지정착물, 준부동산.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5가지 중요하죠. 어떻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보는 거고,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이라고도 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모습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보는 거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자,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자, 근데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각각 등기부가 있는 각각의 부동산이에요. 각각 독립된 객체이고 각각 독립된 부동산인데, 얘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거래 활동이나 수요 공급이나 중개 활동할 때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토지와 건물이 떼어지지 못하고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 있어요. 합쳐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에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니까 한 사람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부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되어 있죠. 지분권을 가지고 있겠죠. 토지 지분권에 해당되는 걸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거래할 때 건물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거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합쳐서 거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얘기할 때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학문에서 쓰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 물론 이제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도 땅 주인과 이 주택의 주인이 별도일 수 있어요. 독립정착물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땅과 건물을, 주택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땅과 건물 한꺼번에 통째로 거래할 때 있죠. 이때 건물과 땅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수요 공급이든 거래든 중개 활동이든 투자할 때든지 간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우리가 다룰 때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2개 헷갈리면 안 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독립된 객체인데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얘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거 골라내야 돼요.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보죠. 2-1번부터. 자, 문제 풀 때는 칠판 보고 같이 풀고 복습할 때 여러분 스스로 풀어나가요. 설명할 때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겠지만 복습하는 시간에 혼자 풀고 같이 풀 때는 이걸 보고서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게 중요한 단어고 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이걸 잘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자, 보죠.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니까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보는데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이 부착해야죠.
맞는 얘기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5가지가 나와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게 있는데 자본 맞고 생산재 맞고 상품 맞네요.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보니까 제거하였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뭐가 나올지 예상해야 돼요. 뭐가 나오겠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거하였을 때 또는 분리하였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정착물로 본다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자, 내용을 보니까 정착물로 취급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손실이 뭔가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문제가 발생해야 이걸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맞네요. 중요한 얘기죠. 제거했을 때는 문제를 발생시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본다. 정착물이다. 자, 4번에 보죠.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나와도 뭐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해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러는 말이 있죠. 뭐예요? 복합 부동산이죠.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된 객체이면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이를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로 찾아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합친 건 복합 부동산이죠. 얘가 틀렸네요. 자, 준부동산 나왔어요.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등이다. 동산등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준한다는 건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더라.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이죠.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게 뭐예요? 등기 등록이죠. 등기 등록한. 중요한 건 동산등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이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준부동산은 공시 방법을 갖춘 부동산이다. 이건 틀려요. 동산등이다요. 그러나 얘는 뭐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이만큼까지 통째로 읽어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2-2번에 보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 이렇게 나온 건 토지와 별도의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더라. 정착물의 주인이 따로 있는 독립정착물. 여기서 말하는 건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독립정착물 4개가 있죠. 4개가 뭐다? 건물, 명인방법 수모, 등기된 임모, 재배되는 농작물 4가지.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수모,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거 4가지가 독립정착물. 얘는 아니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물과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취급하는 거예요. 다만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이다라는 거지. 정착물은 맞는 거예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 뭐? 가식수목. 기억해야 되고.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을 보죠. 공간적 범위. 자, 여기 용수권이 나왔네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때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냐면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고여있는 물이에요. 자, 그러면 지표에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무슨 권? 지표권이에요. 여기에 지하권 나오면 안 돼요. 용수권 나오면 지표권. 지표에는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 등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 자, 민법에서 자, 토지의 소유권은 여기 보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무한대로 위아래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의. 중요한 건 이거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의 위아래까지 권리가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공중 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면적으로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에 보니까 지중권이라고 나왔네요. 무슨 권이에요? 지하권 얘기하는 거죠. 땅 중간이니까. 맞아요? 지하권. 그러니까 지하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지중권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무한대는 아니고 사적 지하권까지죠. 지하 공간을 배타적이라는 건 남을 배제시키고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중권은 지하 권리 말한다. 맞는 얘기죠. 이런 많은 문장들이, 단어들이 있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별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해석해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토지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예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나왔어요. 용적률 나오면 무슨 공간? 공중 공간이죠.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공중 공간이라 나와야죠. 5번이 틀렸네요. 이때 개발권 이전 제도가 나오면 이 개발권은 뭘 얘기한다?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얘기한다. 이걸 정부가 개발권으로 줄 테니 팔아서 뭐 받아라? 보상받아라 라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마 2까지 받고 테마 3 보죠. 테마 3. 자, 얘는 별표가 3개.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토지의 분류. 얘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분류. 20개 외워야 돼요. 20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 문제가 나오고 주택의 분류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테마예요. 중요한 테마죠. 자, 토지 분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먼저 주택의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테마 3에 일단 좀 넘겨서 테마 3에 있는 자, 17페이지에 주택 분류 한번 보죠. 2번에 주택 분류 먼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분류할 때 자, 토지와 주택을 분류하는 건데 주택 분류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데 건축법에서는 4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물론 주택법에서는 나중에 공법에서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공간이나 기숙사가 빠져서 3개 구분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4개 구분된다고 보면 되고 단독에 다가구 다중 단독이 있고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을 공간이라 그래요.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 공간. 아파트 공동이고 연립 다세대 공동인데 기숙사도 공동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니까. 자,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가 있고 공장 기숙사가 있죠. 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가 있어요. 학교에 사는 사람은 누구? 학교 기숙사에 사는 건 학생이죠. 자, 이게 중요한데 공장 기숙사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종업원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 공장 기숙사에 사는 사람을 종업원이라 그래요.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을 기숙사라고 얘기해요. 학생, 종업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암기할 때 이건 실무에서도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 단독은 단독인지 알고 공간도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이니까 알고 기숙사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인 건 알고 아파트가 공동인 것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4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4개를 이제 외울 거예요. 이렇게. 자, 공동에 해당되는 거 연립주택 다세대의 세자를 외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다가구 다중 다자를 빼고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연세 가중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연세 가중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연세 가중 계층수를 봤을 때 4개층, 4개층, 3개층, 3개층이니까 4, 4, 3, 3이고 계층수를 얘기하고 한 동, 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을 660이라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학기론에서는
600이다, 660이다 이걸 속여서 내진 않아요. 그냥 6만 외워도 괜찮아요. 660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암기할 때 연세, 가중, 4, 4, 3, 3, 6. 그리고 이제 얘만 초과예요. 얘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첫 번째만 초과고 얘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하다. 자, 그리고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얘 다중이 좀 바뀌었어요. 보니까 얘가 똑같아요. 세계층 660, 세계층 660 이하 이하 다 똑같죠. 그래서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중주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조건이 뭐냐면 얘는 옛날 하숙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하숙집. 학교나 직장이 멀리 있으면 가까운 데에 하숙집에 살 수 있죠. 하숙집에 여러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어요. 이때 하숙집에 사는 사람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에요. 학생 또는 직장인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데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방마다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았어요. 방이 여러 개에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독인데 각 방마다 취사시설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는 바닥 면적이 합과는 상관없이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자,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건 거의 상식적으로 외워둬야 돼요.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아파트다. 5계층 이상. 자, 그래서 외워야 돼요. 자, 공동과 단독을 얘기할 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주택을 구분할 때 암기 코드. 자, 연, 세, 나누고, 가, 중 이렇게. 연세, 가중, 공동, 단독. 계층수가 4, 4, 3, 3. 바닥 면적의 합이 6 이렇게 외우고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그리고 얘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나머지는 이하죠. 자, 여기에 아파트도 공동이 있죠. 몇 계층 이상? 5계층 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도 하나 있겠죠. 다가구, 다중, 단독, 공간 이런 게 있겠네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연세, 가중, 4, 4, 3, 3, 6. 첫 번째만 초과.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다세대, 다가구, 다중. 연세, 가중, 4, 4, 3, 3, 6. 외워야 돼요. 자, 주택을 분류할 때 이렇게 외울 거고. 자, 나머지 주택을 보니까, 다 다중주택 보니까, 자, 다중은 예전에 하숙집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단독이긴 한데 각 방마다 별실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단독이고 3계층 이하, 660 이하로 얘기하고 학생이나 직장인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오니까 출제자가 하나 속이려고 기숙사를 한번 속인 적이 있어요. 기숙사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학생과 종업원이에요. 공장 종업원. 학교 학생과 공장 종업원이 모여 사는 건 기숙사고 다중은 학생과 직장인이 모여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주택 보죠. 자, 얘를 준주택이라 그랬어요. 주택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에 취급하는 거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사용해서 준주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대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 나중에 공법에서는 외워야 돼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의가 중요해요.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에 줄게. 준주택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아니다. 아니니까 그거 취급해 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에 있는 생활주택, 소형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생활주택, 소형주택인데
자, 300세대 미만을 외워야 돼요. 300세대 미만. 근데 우리 학교로는 또 미만이다, 뭐 이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공법에서는 중요하지만 300세대 기억해놔야 돼요. 300세대 미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이건 뭐 85제곱미터 이것도 뭐 학교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되는 주택으로 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을 얘기하는데 또 우리 학교는 얘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학교론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다라면 얘는 딱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에 있는 소형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해요. 도시형 생활주택. 단어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시에 있는 생활하는 소형주택을 얘기한다. 300세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350이라고 나와서 틀린 적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0세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자, 6번은 아직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요즘 많이 등장하는 아파트니까 세대가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가 구분된 아파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에 들어가면 딱 두 개의 입구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거실도 두 개, 주방도 두 개, 뭐 욕실도 다 각각 두 개씩 있어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긴 했는데 중요한 건 자,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자,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등기부를 두 사람이 각각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부를 쪼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 두 세대가 산다고 해서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두 사람이 공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냥 구조만 나눠져 있는 아파트를 얘기한다. 자, 주택을 분류했고 좀 쉬기 전에 오늘 목표치가 있어서 조금만 더 힘내요. 자, 이거 하나 보죠. 표준산업 분류, 부동산업을 볼 때. 자,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 업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얘기할 때 직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한 대가를 정당한 보수를 받아도 된다라고 나라에서 인정한 직업을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구분되느냐를 얘기할 때 표준산업 분류에 부동산업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직업을 분류한 표를 표준산업 분류표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부동산업은 여기서 뭐 중분류다, 소분류다, 세분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나눠보면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임대 및 공급업으로 하나 구분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된다. 자,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부동산업이고 자, 공급한다는 건 건물을 만들어서 파는 개발업자가 공급업자예요. 부동산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부동산업이다.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업에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있더라. 자, 서비스는 누구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죠.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에게, 즉 응대하는, 의뢰인에게 응대해 주는 걸,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걸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임대 및 공급업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동산, 얘가 중요하죠. 얘가. 자, 임대 및 공급업을 나눴을 때 임대는 임대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급업을 그냥 부동산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공급업을 그냥 부동산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나중에 우리가 개공이라고 외울 거예요. 개공. 중개사법에서 개공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격증을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내가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사무소를 등록해서 영업하는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내가 등록하진 않고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중개활동에 일을 하는 사람은
중개, 보조원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하죠. 중개사법에서. 자, 어쨌거나 공급업을 개발 및 공급업, 개공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놨고, 자, 서비스업은 다시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했대요. 자, 서비스에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우리말로 뭘까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사후 관리를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서비스예요.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관리업도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 자문. 자문은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상담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컨설팅. 그러니까 돈 받고 투자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누구에게 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중개해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중개를 요구하는 고객이나 의뢰인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다 서비스업인 거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서비스업이다. 자, 그래서 다시 각각을 두 개씩 나눴고 좀 더 세세하게 보면, 자,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이 부동산도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주거용은 주택, 비주거용은 뭐 사무용이나 상업용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중요해요. 기타 부동산은 뭘 얘기하냐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기타 부동산은 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있죠. 건물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주거용, 비주거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철도 시설 얘기하면 철도 역사가 있고 철도 시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타 부동산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업하는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얘예요. 관리업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해당되지 기타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꼭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은 들어가도 되는데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자, 중개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어요. 중개 및 대리업. 중개들이 당연히 할 수 있고 경매대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고 감정평가업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암기하고 지금 단계에서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걸 전체까지 외우면 너무 좋지만 반드시 지금 단계에서 암기해야 될 건 얘는 암기해야 문제를 풀어내요. 자, 얘는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금융업, 부동산업에 있어요, 없어요? 금융은 대출해 주는 거죠. 이거 은행에서 하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업에 중개할 때 대출할선 업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업과 관련 없어요. 돈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 관련 없고, 투자업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로 배울 거예요. 투자업 관련 없다. 자, 그리고 얘가 최근에 나오는 건데, 표준산업 분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건설업, 건축업은 쓰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 없어요. 이런 거 표현 쓰지 않는다.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하거나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지. 공급업이라고 하지.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을 꼭 확인해야죠. 관리업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 부동산 시설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만 관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얘기하지 기타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오면 금융업, 투자업 없다. 관련 없고, 건설업, 건축업이란 표현 쓰지 않는다. 관리업 앞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외워놔야 돼요. 금융업, 투자업 안 되고, 건설업, 건축업 표현 쓰지 않고,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암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 자,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업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자, 서비스업은 고객이 응대하는 거죠. 자, 얘들도 각각 두 개씩 구분이 된대요. 자,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나오고, 자, 얘가 중요하죠.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 개공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개발 및 공급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부동산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뭐냐면 중개하는 것도 서비스고, 자문, 컨설팅하는 것도 서비스고, 감정평가하는 것도 서비스다. 이렇게 나누죠. 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외워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자, 임대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모두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하고, 얘도 다 가능한데, 얘가 중요하죠. 관리업 앞에 들어가는 이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되는데, 기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나 기타 부동산 시설은 안 된다. 자, 그래서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을 잘 봐야 되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부동산업에 관련 없는 거, 금융업이나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없고, 건설업이나 건축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런 말 쓰지 않고, 관리업 앞에 기타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얘 먼저 보죠. 3-3번.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설명을 틀린 거. 자, 부동산 임대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임대업은. 자, 그러면 임대업에 있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 가능해요. 주거용 부동산도 가능하고 비주거용도 가능하고 기타 부동산도 가능하니까 문제될 게 없고, 자, 관련 서비스업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관련 서비스업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 관리업과 나머지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맞고. 3번에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자, 관리업이 나왔대요. 관리업이 나오면 꼭 앞에 있는 부동산을 잘 봐야죠. 기타 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네요. 관리업 앞에 기타는 안 된다. 자, 금융업이나 투자업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5번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에 낼 거예요. 이거 내면 많이 틀릴 거예요.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표현 쓰지 않는다요.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해야죠. 건설업, 건축업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자, 3-2번 문제 한번 보죠. 우리 이제 주택 분류 배웠으니까. 자, 4번, 5번 먼저 한번 보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자, 어쩌고 저쩌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공법에서는 외워야 돼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소형주택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얘가 중요하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래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대요. 주택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뭐라고 한다? 준주택. 맞네요. 준주택. 자, 1번, 2번, 3번은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죠. 머릿속에 끄집어내지 말고 암기 코드 적어놓고 푸는 거예요.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연세, 가중, 계층수가 4, 4, 3, 3, 6 이렇게 하고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야죠.
아파트가 있다라면 몇 개층? 5개층 이상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만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연립 나왔네요. 연립 나오면 4개층 이하 660초가죠. 그러니까 연립이니까 660초가 4개층 이하 맞네요. 자, 두 번째 다세대 나왔으니까 4개층 이하 660 이하예요. 660 이하 4개층 이하 맞네요. 자, 3번에 다중주택 나왔대요. 3개층 660 이하죠. 먼저 보면 660 이하 3개층 이하 맞네요. 자, 근데 꼭 하나 확인할 게 있죠. 뭐? 독립된 구조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이며 이렇게 나와서 얘가 틀린 거예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어야 돼요. 또 하나 틀린 데가 있어요. 학생과 종업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학생과 종업원이면 이건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고,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면서 660 이하 3개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토지의 분류 배우죠.